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개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로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를 8월 2일 선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원내 부대표단에 합류한 김기표 의원과 함께 특검과 원내 현안 그리고 당대표 선출 문제 등 민주당 내 현안까지 얘기 나눠봅니다. 김기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네. 자,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 결정 내렸습니다. 근데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서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풀어주려는 법원과 거기에 반발하는 피의자, 뭐 수감자라 그래야 되나요? 네. 자,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보석 결정,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은 제가 보기엔 약간의 일종의 상황극, 코미디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의 보석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는 풀어주지 말라고 보통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하면 거죠? 피고인이 환호하면서 이제 네. 나갈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좀 반대가 됐죠.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보석을 신청을 했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주지 말고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 보석 결정을 하니까 피고인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은 원래 이제 재판이라는 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6개월 만에 재판을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끝내지 못하면은 결국 피고인을 풀어줘야 하는데 문제는 보석이 되면 각종 제한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지 말라든가 주거지를 제한한다든가. 일단 돈도 내야 되고. 그렇죠. 보석 보증금도 내야 되는데 물론 그건 이제 보험증권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조건이 붙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가는 경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한 10일만 내가 더 살면 아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는데 보석을 일단 한다. 풀려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제한 없이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석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보석 아까 보석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내야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안 내면 즉 보험증권을 끊지 않으면 네. 결국은 구속기간 만료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하겠다, 집행정지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이것도 벌써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면이 좀 보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냥 버티고 26일까지 가면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예. 사인이 없으면은 그게 진행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서약서도 써야 하고 돈도 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26일 풀려나는데 예. 항고하겠다. 항고하겠다고 지금 언론에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걸 알고서도 변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석방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거 관련해서 언론에 못을 붙이고 네. 이러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예. 네. 근데 민주당에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석 결정 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수감자니까 그렇다고 치고 검찰이 뭐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고 구속기간 연장도 안 하고 하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도 좀 있고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뭐 법원의 이번 결정도 왜 또 풀어주려 그러냐. 풀어주는 그 부분에서 이런 비난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법원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직위원 부장판사는 한 달에 2번씩 재판을 했습니다. 4월 달에만 3번 재판하고 6월 달에 3번 계획이 돼 있을 뿐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내 2번 정도 재판을 했는데 보통 구속 사건에서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서는 그렇게 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에 2번, 3번 좀 힘들지만 그렇게 강행군을 해서 6개월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미 몇 달 전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추가로 기소하지 않는 한 6개월 후에는 풀려난다는 게 명약 관화한 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럼 법원에서 지금 서두르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그럼 검찰에서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나오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6개월을 구속시킬 기소할 수 있는 거리는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공수처나 고발된 것들도 많이 있고 네. 비화폰을 뭐 노상원 씨한테 줬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관저 유령 건물을 지었다든지 아니면은 전 장성, 현직 장성, 전현직 장성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관련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기소했다면 이런 사고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추가 기소를 서두르지 않았고.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네네. 이거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출범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기존에 하던 수사도 특검으로 다 수렴이 되고 이관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김용현 어차피 저쪽으로 다 이제 또 출석하게 되고 또 수사 받고 할 텐데 여기서 또 추가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란죄를 저지른 네.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던 사람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활보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풀려 있는 상황에서 네. 그들이 만나거나 이렇게 증거인멸하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이 언제 발족을 하든 특검이 언제 수사를 시작하든 간에 검찰로서는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네. 보통은 그동안 과거에 있어서는 특검이 발족한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했던 것이 특검에서 다 기록을 보여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들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막판에 오니까 사건이 흐지부지 잘 안 되는.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메커니즘을 잘 아시는군요. 네. 당연히 자, 열심히 했어야 한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립니다. 더 네. 최후까지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평가하시는 그것이 거고요. 유감이죠. 네네. 자, 다른 뭐 내란 혐의 사건 피의자들도 대부분 구속 기한 만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나 뭐 기존에 하던 재판이나 이게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현 전 장관 말고도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7월 1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7월 초까지 석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노상원 네. 씨만 5월에 배임 증제인가요? 이걸로 지금 그 알선수재로 네. 기소가 하나 됐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군요. 예, 법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6개월 정도 더 구속시킬 수 있다. 이 정도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석방될 것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석방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설명해 주셨고요. 자, 내란 특검 등 3개 특검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검사는 임명이 됐고요. 네. 자, 지금 보니까 특검보 이제 요청은 많이들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 일반 검사들이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수사팀 인선, 사무실 물색, 조은석 특검 보니까 저 서울 고검 사무실 얘기도 하던데 네. 막 그게 예를 들어서 보안인이 좀 대규모다 보니까 이런 그 사람들을 수용할 것 플러스 보안 문제까지 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본격적인 수사는 한 언제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원래 이제 특검이 임명되고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임명하는 과정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 말 아니면 7월 초에는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검 얘기하는데 저는 장소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특검이 출범할 때 장소 얻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서 임대도 해야 되고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 고검 같은 경우는 수사하기 딱 좋게 만들어진 건물이고 어쨌든 서초동이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 서초동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특별수사본부가 아마 쓰던 공간이 또 있을 거고 그걸 조금 확대하면 예. 특검이 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장소적인 면에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분이 서울 고검장에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저희 그쪽 건물도 잘 알겠구나. 그렇죠. 아주 예, 예. 실체말로 빠삭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여기가 하신 것 제일 같아요. 좋다. 네네. 자, 그래서 그쪽도 요청을 이제 해놓으신 상태고, 자, 근데 그 조은석 특별검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감사위원 임명됐는데 나중에 이제 감사원장 대행도 잠깐 하셨죠. 네. 근데 뭐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뭐 이제 윤석열 정부와 충돌도 했었고, 자,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정당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이제 할 거고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민주당 성향을 드러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조은석 특검이 수사에 있어서도 편향성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지금 명확치 않아서 제가 비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하나씩 따져보면 네네.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을 했다는 것이 어떤 정권에서 공직자로 임명된 것 자체를 가지고 편향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은 다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건 말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 시절에 전현희 지금 최고위원의 어떤 수사 결과 보고서를 그 감사원에서 유출하는 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하고 좀 각을 세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행위를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어불성설이고 지적할 만한 문제점이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점을 봤을 때 명확하게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정확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조은석 고검장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마는 특수 수사에서 수사하는 것으로는 인정을 받았던 분이고 수사할 때 크게 좌우면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조은석 그 전 검사한테 지금 특검이죠. 구속된 사람 중에 민주당 인사가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그런 거 가리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예. 네. 정치 어떤 세력이랄까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수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병을 이유로 들고 이제 입원을 했고요. 자, 관련 특검은 아마 대면 조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왜 입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제 지병이라고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지병이라고 네. 돼 있는데 우선은 누구든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이 상한 것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수사가 되고 조사를 받을 때는 적정하게 국민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경우 실제로 입원하고 아픈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 나와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몸이 좀 아프더라도 수사받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닌 한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 어떤 상태로 이게 다시 구속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특검이 이제 내란 지금 특검이 벌써 3가지인데 이게 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 있는 네네. 사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네. 수사가 되면 내란죄뿐만 아니고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범죄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적인 평가가 하나의 형벌, 하나의 범죄명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입증이 되고 기소할 만하면 그것으로 영장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바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시키고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내란 특검에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에서도 일단 명칭은 김건희 특검이어서 김건희 씨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연관이 돼 있는 네. 것이라고 봐서 양쪽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속이 곧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재판 과정에서 지금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판부에서 그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은 구속 기간이 어떻다 이렇게 물론 말이 안 됩니다만은 셈법이 시간이 어떻고 날이 어떻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 취소를 했는데 사실 구속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그 이유더라도 판사가 판단하기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할 우려가 있다든지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다시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저는 이미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있고 증거인멸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당연히 구속시켜야 한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런 의혹도 불거졌어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계엄 2달 전인 10월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심 총장은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 없다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범죄 혐의를 물을 수 있나요? 일단 비화폰이 검찰총장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게 저는 그 역사상 그 자체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만약에 비화폰이 검찰총장에 가지 않아야 하는데 갔다고 한다면 그 네. 과정에서 분명히 불법이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 네. 정당한 일이라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겠는가 이런 의심부터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그 시기를 보면 작년 10월 10일 날 하고 11일 날 양일에 걸쳐서 한 25분 정도 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24분 했다는 건데 그게 시기적으로 볼 때 일단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9월 3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일 지난 시점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된 것이 10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네.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저는 당연히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결정에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은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네. 처음에는 검찰총장이 먼저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민정수석이 그 다음 날 전화를 이렇게 콜백을 한 네네. 상황이고 그럼 뭔가 지금 검찰총장이 먼저 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민정수석이 다시 피드백을 준 것 아닐까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해보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업무를 논의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은 그렇다면 일반 전화 공적인 전화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런데 왜 비화폰을 쓰겠습니까? 비화폰 썼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일을 의논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됩니다. 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수사하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께서는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견제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 달라고 요구했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공개석상에서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또 이제 그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요구도 했어요.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가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는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지금 원내대표를 뽑은 새로운 원내대표도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고 전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정확히 결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쿠데타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취한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당이 헌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어떤 정권에 있어서의 법사위원,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회방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지금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사위원장이 당연히 야당이 가야 된다, 여당이 가야 된다는 것은 일부 과거에 관행적으로 돼 있는 면은 있지만 사실상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둬서 모 위원장이 계속해서 법안 통과시키지 않고 해서 진행된 게 좀 별로 없었던 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다수당을 지위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누구를 뽑아놨다면 그 사람들이 다수당으로서 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당에서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어떤 다른 법사위원장 자리에 글목을 막고 오히려 다수당의 입법을 저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2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러면 국회도 민주당 혼자서 하는 건가 이런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그렇게 반론을 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는 당연히 대화 타협을 통해서 예. 같이 해가는 것이고 그게 대화 타협이 되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로 하는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대화에 타협을 하고 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런 걱정이 드신다 해도 그렇게 않도록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시킨 민주주의로서는 굉장히 의식이 높은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말이 안 되게 운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이 잘 할 겁니다. 너무 네. 걱정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처리할 어떤 현안 중에 가장 지금 뭐 시급하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부분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관련해서 오늘 그 허영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윤석열 정부 추진 사업을 재검토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게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이 입장만 그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의를 당청 간에 이제 뭐 요새도 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당청 간에 얘기가 좀 돼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것은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공개든 비공개든 정말 회의를 하는 것이 언제인지는 아직 정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분 논의는 실무적으로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국회에서 일방, 네. 용산에서 일방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네. 서로 협의가 잘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이거 좀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네. 여튼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증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좀 맥이 다 있는 겁니까? 그렇죠.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공약할 때 사실은 되고 나서 좀 빨리 진행하겠다. 2, 3주 내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국장 뭐 탈출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예.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현 어떤 상법 체계. 그래서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물적 분할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껍데기가 돼버리고 이런 예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고. 그렇죠. 배당에 인색하고 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의 회사에만 한정하던 것을 주주 전체 주주 그리고 전체 주주의 평균적 이익을 이렇게 고려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 5천 시대를 약속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법 개정이 돼서 개선이 돼야 또 밑바탕에 대해서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빨리 서두를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야죠. 이제 그 관련 아울러서 같이 좀 조속히 처리할 것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차기 민주당 당권 집권 여당 당권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8월 2일에 차기 당대표 이제 선출하기로 했잖아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당권 도전 공식화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많이 하는데 벌써부터 청래파 대 찬대파로 이게 막 당원 게시판 같은 데서는 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좀 너무 조기 과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분 다 민주당원들이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역량 있고 다 당대표 누가 돼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게 뭐냐면요. 네. 민주당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 두 분이나 있어서 누가 돼도 좋다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민주당원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둘 중에 누가 됐으면 나는 더 좋겠다는 얘기를 이런 데서 하실 수는 없겠죠. 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 다 네.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누가 돼도 민주당에 좋다 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고요.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뭐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도 있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비판, 압박도 있고 한데 자,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국민 추천제를 통한 공직 후보자를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사 검증도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국민 추천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성과 낼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추천제가 보니까 제가 숫자를 보니까 이게 그제까지 어제 마감됐고 네네. 한 7만 4천 건이 접수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효율도 있지만 네. 이 정부의 상징성을 또 보여주는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성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실제 국민들한테 그 뜻을 묻고 널리 인재를 구하는 그런 걸 일단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사를 해보다 보면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정하는 단위에서 자기가 아는 인재풀이 많지 않으면 결국 회전문 인사는 이런 비판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거부하는 분들도 꽤 많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 적습니다. 그러면 국민추천제를 하면 그 인사권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면이 있어서 네. 아주 좋은 시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시도고 성과도 낼 수 있다. 네, 저는 성과도 잘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